네 번째 키워드 신비로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신비를 느끼지 못하면 어린 왕자를 껍데기만 읽은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는 아포리즘 혹은 잠언인데요. 지금 그 우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라고 하는 문학 형식 안에 교훈이라고 하는 철학성을 담는다 했잖아요. 근데 그 우화에서는 그 철학성을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이솝이 들어가서 야 너희들 부지런하게 살아 게으르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냥 이야기로만 말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읽고 그 교훈은 읽는 사람이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근데 아포리즘은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직접 가르쳐줘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 이렇게 아주 직접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아포리즘은 그런 의미에서 문학이기보다는 철학인데 철학이면서도 문학적 향기 또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멋있게 말을 해요. 생텍쥐페리의 유명한 잠언 중에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 본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본다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할 때 그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철학적이지만 의미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멋있다, 예술적이다, 문학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왕자에는 그런 직접 가르침을 주는 잠언 중에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이 많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밖에 많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감탄하는 부분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별들이 아름다워. 그건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물론이지 하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다시 말했다.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사막에서는 모래 언덕에 올라가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서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순간 모래사막이 퍼뜨리는 신비로운 빛살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 흠칫 놀랐다. 어린 시절 나는 오래된 낡은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 집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물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고 덤벼든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보물 때문에 그 집 전체에 매력이 넘쳐 흘렀다. 우리 집은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저씨가 나의 여우와 같은 의견이어서 기뻐. 그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마치 이 지구에는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건 없을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창백한 이마, 감긴 두 눈, 바람결에나 묶이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는 것은 껍질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은 어린 왕자에서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책이 신비롭구나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읽어드린 부분에는 제가 키워드 세 번째로 말씀드린 잠언이 뭐냐면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제 묘사가 되는데 이 묘사 전체에서 어떤 느낌이 나느냐면은 네 번째 키워드 신비로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신비를 느끼지 못하면 어린 왕자를 껍데기만 읽은 거예요. 그 신비를 느낀다고 할까요? 감득이라고 하죠. 느낄 감, 느껴서 얻는다. 뭔가 탁 와서 닿는 바가 없으면 어린 왕자를 심지어는 읽지 않은 것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심의 문학이니 우환이 혹은 잠언이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신비보다 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신비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이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예술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일 수도 있어요. 문학은 예술이죠. 기본적으로. 철학이 아니죠. 문학이 철학이라면 잠언으로서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한 구절만 딱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말로는 닿지 못하는 신비로움. 언어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언어가 포착하지 못한 데까지 가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언어를 띰틀로 삼아요. 다이빙 때에 다이빙 때로 삼는다고요. 근데 붕 하고 떠오르면 다이빙 때를 떠나잖아요. 떠나면서 다이빙 때를 밟고 뛰기는 했지만 이제 다이빙 때하고 상관없는 지역으로 허공으로 날아가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좋은 문학은 신비로워지는데 그 신비는 언어 한계를 넘어서요. 언어를 사용하긴 사용하는데 언어가 다 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도달을 해요.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가지 못한 독자는 책을 안 읽은 거예요. 혹은 그러한 작품을 쓰지 못하면 진짜 책을 못 쓴 거예요. 예술적인 책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에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로 이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 이 주제를 갖고 계속 반복해서 마치 교향악이 빠바바밤이라고 하는 주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변주를 하듯이 빠바바밤 이 다섯 개인가요? 여섯 개인가? 이 음표 몇 개 안 되지만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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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빰빰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변화를 주면서 키우고 늘리고 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변주를 해요. 처음부터 겉과 속을 얘기한다고요. 오자 속의 코끼리, 맹수를 삼킨 보아뱀, 사막 속의 우물. 그러면 결국 인간 속에 있는 마음 혹은 영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또 사막이라고 하는 것도 거칠고 힘든 거지만 그 속에 우물이 있고 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겉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속에 있는데 그것은 눈에 안 보인다. 이것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말을 해요. 어른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볼 줄 몰라요. 저 아름다운 집을 보고 아름다운 집을 봤어요. 그러면 그게 10만 프랑짜리야?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린이들은 그 영혼을 보고 속을 보는데 어른들은 정말 못 봐요. 그리고 어른인데 그것을 본다면 어린인 나, 즉 어린 왕자의 친구이고 그 사람은 다시 어린인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면서 다시 현자예요. 그냥 어린이, 유치하다는 의미, 아직 미성숙하다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의 시대를 거친 다음에 노현자, 180세
굉장한 지혜로운 현자가 된 어린이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수한 어린이. 이것이 이제 세 번째죠. 유치한 어린이가 첫 번째고, 어른이 두 번째고, 마지막 어른 어린이. 근데 어른 기간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패배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승화시키고 통과를 해서 어린 시절의 순수는 그대로 보존을 한 상태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얻은 슬기로 지혜로 풍부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숙한 원숙한 그러한 노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처럼 순수한 이게 이제 어른 어린이 혹은 노인 어린인데 이 어린 왕자가 그런 주인공이에요. 겉으로만 어린이지 속내는 노인이에요. 노인 현자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맴도는데 그 맴돌미 이렇게 직접 제가 말을 하듯이 이렇게 말로 해버리면 이게 그냥 강의가 되고 지적 인식만 주지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면 잠시 침묵을 지키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침묵이란 말이 어린 왕자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말 줄임표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침묵, 그 침묵의 신비가 있거든요. 그 침묵이 아까 붕 떠오르던 그 허공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이빙 선수가 발을 디딜 때의 언어, 이것이 언어의 세계라면 언어의 세계 결과 붕 떠오를 때는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요. 소리 없는 세계, 말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신비가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붕 떠오르면. 그래서 어린 왕자는 침묵을 많이 해요. 말의 배경에 원한히 침묵이 깔려 있고 어린 왕자 책 전체 밑바닥에 침묵이 깔려 있어요. 그 침묵의 힘, 침묵의 신비를 느끼지 못하면 어린 왕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린 왕자는 가끔 그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말을 하다가 반쯤 하다가 점점점 말없음표 하고 말을 그치고 중지를 해요. 그래서 잠시 침묵을 지키다. 말을 또 안 하기만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을 또 하긴 해야 돼요. 그가 말했어요. 별들이 아름다워. 그건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하고 힌트를 줘요. 나는 물론이지. 왜? 이 나레이터, 즉 조종사는 어른이에요. 아직 노현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반쯤은 어린이 시절을 기억하고 있고 어린이 시절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못 만들어요. 어린 시절을 다 잊어버린 어른들하고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넥타이니 주식이니 골프니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외로워서 친구합시다. 그래도 진짜 친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진짜 친구를 할 만한 어린 왕자를 만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반쯤 어린 왕자와 닮아있는 이 조종사는 어린 왕자가 힌트만 줘도 상당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이지 하고 동감할 줄은 알아요. 근데 이제 이 조종사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친구가 못 되는 일반 어른들은 어린 왕자가 별들이 아름다워 그건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가 있기 때문이야 이러면 그게 뭔 소리야 하겠죠. 그런데 이 조종사는 금방 받아들이고 물론이지 하면서 말없이 달빛 아래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말 없이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이 대답하지 않고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고 감득하고 대답하지 않고 실존하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조종사의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해 완료했어 끝 이거는 로봇 같은 거예요. 인간답지도 않고 심오하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는데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다시 말했다. 아까 한 말을 다시 반복해요. 힌트를 한 번 더 반복해요. 사실이었다. 역시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감독을 해요. 이 조종사가.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사막에서는 모래 언덕에 올라가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또 소리가 안 들린다네요. 소리만 안 들리나요? 청각으로도 소리가 안 들리지만 시각으로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청각의 무음이나 시각의 무경치 같은 거예요. 그때는 후각도 다 촉각도 다 정지가 되죠. 역시 침묵에 빠져들죠. 그리고 그 침묵에 그 무언가가 있죠. 그 무언가. 말로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 무언가 빛나는 것. 그 무언가 신비로운 것을 감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다음에 나레이터가 말을 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고요함 속에 빛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 침묵 속에, 그 말음성 속에 빛나는 것이 있어요. 소리 없는 소리가 있다고요. 이미자라고 하는 훌륭한 가수가 있죠. 해일 수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을 그 사이에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아무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이 훌륭한 가수가 노래의 소절과 소절 사이에 그 말없는 가운데에서도 노래가 흘러가도록 노래하듯이 훌륭한 언어 구사자, 훌륭한 문학가는 말을 안 하는 사이사이 행간이라고 그러죠. 글자 사이, 단어 사이, 행 사이에 그 무언가를 풍부하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수록 더 시적이 되고 그럴수록 더 심오해지는데 바로 그와 같이 사막에서 모래 언덕에 가서 보면 그야말로 적막한 거예요. 그 적막함은 우리가 가끔 느끼는 적막함하고 다르죠. 왜? 사막이라고 하는 뚝 떨어진 공간에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에는 조용하다 하더라도 소리가 들릴 개연성이 늘 있죠. 실제로 또 들리죠. 근데 아무 소리도 들릴 가능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풍경조차도 한 둔덕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으면서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가슴이 딱 막히고 뭔가 딱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거기까지만 느끼는데 이 예술적이고 신비를 감득할 줄 알고 속내를 들여다볼 줄 아는 영혼을 가진 그러한 나레이터는 거기까지 보았던 거예요. 그 고요함 속에 뭔가 빛나는 것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나레이터는 생텍쥐페리 자신이 아니고 작품 속의 주인공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작품 속에서 존재하는 어린 왕자죠. 실존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조종사도 실존 인물이 아닌 생텍쥐페리가 창조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생텍쥐페리예요. 다시 말해서 생텍쥐페리는 조종사로서 수없이 사막을 다녔고 사막 위에 통과를 했고 사막에 떨어져서 몇 날 며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걸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바로 이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 막막함 속에 빛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요. 어린 시절 난 오래된 낡은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 집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물론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닌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생텍쥐페리가 사실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낡은 집에서 실제로 살지는 않았는데 어머니의 증조부가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에 큰 정원에 둘러싸여 있어서 생텍쥐페리 5형제와 5남매와 사촌들이 휴가철이면 가서 놀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의 성이라는 건 상상해 보면 굉장히 넓고 그러다 보면 구석구석에 아주 한 10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물찾기처럼 아주 신기한 일, 신비한 일,
신비로운 일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거기에 보물이 있다. 이 성체에는 보물이 있다. 이러한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도 보물이 있다는 사실, 실제로는 있거나 없거나 간에 보물이 있대 라는 그 말만으로 이 집 전체가 아주 매력적으로 매력이 넘쳐 흘렀다. 가장 깊숙한 어딘가에 보물이 있을 거야. 이것은 결국 또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책 자체가 무엇을 변주한다고요? 겉과 속. 진짜 중요한 건 속이다. 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변주하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그 집 속의 보물이잖아. 집, 겉, 속의 보물. 사막 속의 우물, 사람 속의 영혼. 보와 구렁이 속의 코끼리.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신비를 어렸을 때 느꼈는데 그 느끼는 그 감각을 지금도 되살려 보니까 어린 왕자가 한 사막은 아름다워.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말이 확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보세요. 사막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무언가 빛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낡은 집 속에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인다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귀에도 안 들리는 뜻이고 손으로도 감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래서 이 책은 영적인 책이에요. 그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아저씨가 나의 여우와 같은 의견이어서 기뻐. 여우가 가르쳐 준 거니까. 여우에게서 어린 왕자는 배웠고 어린 왕자가 다시 나레이터에게 말을 해주고 나레이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말했다. 그러고서 어린 왕자는 잠이 들어요. 그가 잠이 들었으므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렇게 됐어요. 잠이 든다는 건 무언가요? 잠이 든다는 건 쉰다는 거예요. 활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 없음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말하고 활동하고 보는 외형적인 상태를 그치고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잠 자는 동안에는 선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공자님 말씀으로 치면은 습상원야였던 사람도 성상근야로 돌아가요. 자기 성품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그 어린 왕자는 원래 순수했던 어린 왕자인데 잠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했어요. 그를 안고. 안는다는 건 거예요. 안으면 어떻게 돼요? 어린 왕자가 내 안에 있죠. 내 품 안에.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적어도 몸만으로 보면.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역시 그것도 겉과 속에. 나는 겉이고 어린 왕자는 아니죠. 가슴이 뭉클했다. 이 순수한 마음이 내 영혼, 내 영성, 내 가슴, 나의 사막 같은 몸의 샘으로서 안겨 있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보물인 거예요, 보물. 낡은 집 속에 있는 보물. 그 보물이 그때는 보지 못했는데 이 보물 여기 살아서 있는 거예요. 한 생명체로서. 마치 이 지구에는 그보다 더 부서지기 쉬운 건 없을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부서지기 쉬운 것 같은 너무나 순수하면 곧 부서질 것 같죠. 애기 살짝만 건드려도 다치죠. 너무 순수하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또한 부서지지 않아요. 이게 또 신비라면 신비죠. 창백한 이마, 감긴 두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칼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보는 것은 껍질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이 어린 왕자는 이마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고 머리칼은 바람결에 나부꼈고 위에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뭔가 변화는 있지만 다 조용한 거예요. 아무 소리는 없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보는 이 어린 왕자는 껍질이야. 어린 왕자라고 하는 이 껍질 속에 진짜가 있어. 사막 속에 우물이 있듯이 이 어린 왕자 속에 진정한 영적인 그 무언가는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어린 왕자 속에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는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어린 왕자가 있고 어린 왕자 속에 다시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그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은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언젠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감각되어지는 이 세계가 아닌 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귀에 들리지 않는 상태, 감각되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사막 속의 우물과 같은 그러한 신비로움이 어린 왕자에는 있고 이 책에는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어린 왕자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그 책의 성격 면에서 4가지 키워드로 첫째는 어린이 혹은 아동 혹은 동심이라고 하는 키워드, 두 번째는 우화라고 하는 키워드, 세 번째는 잠언,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키워드, 네 번째는 신비로움, 신비라고 하는 키워드로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